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564페이지 보시면 용도지구 하고 나오죠. 지금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6가지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자 맞따서 어떻게 온다 그랬죠? 용용, 개, 도, 시, 수, 기, 도, 정, 지, 입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용도지역, 두 번째가 용도지구 이거였었죠. 용용. 그중에 첫 번째 용도지역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번 시간은 뭐 살펴본다? 이제 용도지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용도지구라는 건 왜 지정할까? 개념부터 보십시오. 용도지구는 왜 지정한다? 용도지역 지점만 갖고는 국토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것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될까? 물론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제한 이거로 행위제한을 하면 국토를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다시 어디다가 용도지역 위에다가 이 용도지역 위에다가 여기다가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고도지구 그런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용도지역의 제한만 갖고는 부족한 걸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던 내용을 다시 더 만다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고?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지구 개념은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다시 더 어떨 때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그러면 용도지구는 지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중복 지정될까 안 될까? 됩니다.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하고 이렇게 중복 지정되는 건 된다 안 된다? 용도지역끼리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랬죠? 용도지구끼리는 지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까지만 먼저 기억합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그럼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용도지구 종류를 또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는요 법률에서 10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용도지구 종류를 몇 가지를 만들어 놨다? 10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머리자 맞춰서 경미, 보시개, 고취, 방특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경미, 보시개, 고취, 방방특 해서 경미 여자 이름이죠. 경미야 라고 불렀습니다. 보시개 보랍니다. 뭐 그래? 고취. 근데 여기는 고추 이렇게 하십시오. 경미 보고 고추 보라는 새끼가 누구다? 바바리맨입니다. 그래서 바바리맨이 경미 보고 고추 보랍니다. 경미 열받았을까 안 받을까? 열받죠? 뭐 할까? 팡방 뜬다. 방방특 이렇게 합니다. 경미, 보시개, 고추, 방방특 이렇게 오면 되죠. 그럼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자인지 알아야지 또 머리점만 해서 뭐 어떡합니까? 첫째 경은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지구, 개발진인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해서 몇 가지 있다? 10가지 용도지구가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암기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중에 경미, 보시개, 고취, 방제지구까지 여기까지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다시 뭐 하고 싶다? 세분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히 나누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또 뭐로 나눠진답니까?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이렇게 셋으로 세분화되고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보존지구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시설보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시설보지구 이렇게 넷으로 갈라지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산관, 복특 5가지가 있고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특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시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동네를 뭐로 지정한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다음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로 나눠지죠. 그리고 방화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시행령에서는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요거 종류들을 외우고 그중에 특히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는 외우셔야 돼. 그중에 어떤 거? 시험 문제에서 잘 나는 거.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이거 구분할 줄 아느냐?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반드시 미관자가 들어갑니다. 미관지구니까. 반면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보존자가 2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다. 그 정도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부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 4가지가 있고,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가 있다는 거.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는 여기 있는 4가지 기능 중에 2 이상의 기능이 포함되면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요 4가지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이 포함되면 그때부터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합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용도지구의 종류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해보자.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용도지구 지정권자, 지정 절차는 누가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들이 역시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하는 절차는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 수립 절차에서, 즉 2반 절차 3단계, 결정자 2단계 거쳐서 여기는 자연취락지구다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565페이지에 그 지정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용도지구에서 뭐가 나오죠? 행위제한이 나옵니다. 용도지구에서는 네 멋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행위제한인데 주로 무슨 제한으로 나타나죠? 건축제한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어디에서는 여기 자연경관지구라고 예를 들어보죠.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은 어디서는 건축할 수 없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건축할 수 없겠죠. 그때 자연경관지구에서 뭘 건축해서는 안 되는지 건축물들의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건축물들이 어디에 나열되어 있을까? 어디에 열거되어 있겠죠?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같은 것처럼 건축할 수 없다. 이거. 이게 어디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어디 들어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어디 들어있다? 도시군 계획 조례 들어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 아까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만드는 법, 인천과에서 만드는 거, 또 각종 특광, 특시도 시군에서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도시군 계획 조례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열거하겠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됐으면 서울특별시에는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거기는 뭐가 나온다? 1조, 2조, 3조, 4조, 5조 쭉 나가다가 저 밑에쯤 가면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라는 조항이 나고, 서울특별시에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같은 것처럼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는 걸 거기서 열거하고 있으니까 그걸 건축해서는 안 된다. 예,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건축 불가.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보존지구라고 있었죠. 여기 세 번째 보존지구, 역사문 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걸 열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하나여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보존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만 지어야 되지 그거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다? 예외가 나옵니다. 이 예외가 뭐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로다가 행위제한, 건축제한을 규정하겠답니다. 첫 번째 무슨 지구? 고도지구. 그럼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 또는 최저 높이를 정하는 게 고도지구인데, 즉 이 고도지구 안에서는 몇 미터를 초과하는 것처럼 건축할 수 없다. 그건 최고고도지구. 너무 높은 거 짓지 말래. 최고고도지구. 반대로 여기는 너무 낮게 짓지 말라. 최저고도지거든. 그때 높이 몇 미터 초과하지 말라. 밑으로 짓지 말라. 그럼 그 높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구체적인 수치, 높이는 뭐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 찾아보면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건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로 정한답니까?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처럼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고도지구에서의 최고 높이 또는 최저 높이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에서 최고 높이, 최저 높이를 정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여기 시설보지구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거 공항시설보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만은 그거는 무슨 법 찾아봐라? 그거는 항공법에 가보랍니다. 그건 항공법에서 찾지, 그건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취락지구라고 했는데 이 취락지구는 뭘 가진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눠집니다. 그때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어떤 건축을 알고 싶으면 그걸 뭐 찾아본다? 자연취락지에서 어떤 건축을 건축하는지 알고 싶으면 뭘 찾아본다? 국토법 시행령 정확하게 별표 23.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이 법률 있죠. 요 대통령령이 시행령 찾아보시면 거기서 별표 따로 있고 그 별표에 들어가 보면 별표 23번에 가보면 뭐라 되어 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다음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국토법 시행령 정확하게 시행령 별표 23에 가보시면 거기서 열거 있는 그걸 건축하라 이 소리입니다. 반면에 집단취락지구 안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면 될까? 그거는 집단취락지구는 아까 어디다 지정한다 그랬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동네, 시골 동네, 개발지구에 있는 동네를 뭐라 한다? 그건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그럼 그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률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슨 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하는데 개특법과 그 시행령 줄여서 개특법령이라고 거기서 열거되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진행지구. 아까 개발진행지구는 5가지가 있었죠. 주거개발진행지구, 산업유통개발진행지구, 관광유형개발지구, 복합개발진행지구, 특정개발진행지구. 그 개발진행지구는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거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위반해서 건축해서는 안 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란 얘기고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면 그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해서 건축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개발진행지구에다 무슨 건축물을 건축하는지 알고 싶으면 지구단위나 개발계획에 위반해서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잴 때 층수율 계산할 때 방제지구에서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제일 밑에를 뭐로 만드는 거? 이렇게 기둥 구조 이런 걸 만드나?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데 밑에를 기둥 형태로 이렇게 짓는 걸 무슨 구조로 한다? 필로티 구조로 졌답니다. 그럼 방제지구에서는 요 필리티 부분 이렇게 줘 이거는 층수에 포함시킨다. 층수에서 빼주겠다. 예, 방제지구 안에서는 필리티 구조를 줬을 때는 그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시키고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시키겠다는 거.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 필리티 부분은 층수에서 빼주겠다는 게 방제지구의 특성이라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마지막 용도구역이 나옵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용도구역은 왜 지정할까? 좀 전에 봤던 용도지구, 도시지역, 관리지역, 독립지역, 자연환경지역, 용도지역이죠. 그 용도지역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위에다 뭘 지정했죠? 좀 전에 용도지구라는 걸 용도지역 위에다 지정해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하는 역할이 용도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용도구역은 또 뭘까? 지금 말한 대로 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 뭐 하는 것들이 있어?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용도지역과 용도지의 제한을 다시 또 뭐 한다?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다시 뭐 지정한다? 용도구역을 지정합니다. 결국 제일 국토 밑바탕에는 뭐가 지정된다? 용도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보러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이지? 이거부터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제일 먼저 따지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그에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다시 그에다 또 하나 더 지정한다? 뭐 지정한다? 그에다 용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더 강화, 완화하는 역할이 용도구역이라는 거 이렇게 하고 용도구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5가지입니다. 뭐 있죠? 아까 말한 요 개도시수에다가 뭐까지 합친다? 요 입자까지 합쳐서 5가지로 봅니다.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개도시수 입해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정보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를 우리 용도구역이라 합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 이것도 하나하나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개발제한구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그걸 보셔야 돼.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누가 지정한다? 이건 최고대빵 국장이 지정합니다. 반면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원칙적인 지정권자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이 자들이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지정합니다.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 중에 원칙적인 결정권자, 도시자연공원,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그럼 도시 자연공원은 어디에서 지어져? 거기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을 펼쳤을 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 있죠? 그런데 개발을 함부로 못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합니다. 반면에 시가와 주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가계획과 연계될 때는 국장이 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않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둘로 갈라져.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은 국장이, 연계되지 않은 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왜 지정하죠? 도시의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아까 여기는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한다. 이거는 도시의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즉 당분간 여기는 개발하지 말래. 옆에 있는 지역들이 개발되는 걸 지켜보고 여기는 나중에 주변에 개발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나중에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나중에 정하려고 당분간은 개발하지 못하게 시가화를 유보하는 지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역사니까 아까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이건 해양수산부장이 수산자원 보호를 지정한다 그랬죠. 수산자원을 보호역사합니다. 반면에 입지규제 채수구역은 아까 누가 그랬어? 국장이라 그랬죠. 왜 지정한다 그랬죠? 첫째,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노블량어점을 밀집된 지역을 정비를 촉진하고 또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야. 지역 거점 육성 목적으로 지정하는 걸 입지규제 채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밑으로 내려서 개발 시가와 주정구역을 거기 보시면 시가와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죠. 시가와 주정구역은 일정 기간 동안 개발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 시가와를 유보하는 기간을 뭐라 부른다? 시가와 유보기간. 중요한 거야. 이때 시가와 유보기간은 몇 년으로 정할까? 최소한이 5년, 최대가 20년입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그래서 한번 지정하면 최저가 5년이고 최장 20년 사이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15년 하고 지정할 수 있을까? 됩니다. 왜? 5년 이상 20년이니까. 그럼 3년 하고는 안 됩니다. 한 번 지정하면 최소한이 5년이죠. 그럼 30년은 그것도 안 됩니다. 최장이 20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이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 숫자를 정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숫자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그럼 시가 유보기간을 15년 하고 지정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15년 하고 여기 개발하지 마. 15년 동안 하고 시가 유보기간을 정했습니다. 어떤 효과? 그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15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여기는 뭐가 된다?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여기는 시가와 주정이 아니라는 거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그 상실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자, 옆 페이지 시가와 주정구역은 당분간 개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모든 개발이 금지될까? 아니요. 공적 개발로서 무슨 사업이 있었죠? 도시군 계획사업. 우리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아까 그랬습니까? 용어 정의할 때 세 가지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셋을 합쳐서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러고. 그럼 시가와 주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몇 가지?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시가와 주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죠?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할 것. 그런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하는 게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답니다.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요청이 있을 것.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요청. 세 번째,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그런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 말고 그냥 사적 개발행위, 그런 공적 개발 말고 사적 개발들, 즉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적 목적으로 해서 개발행위 못할까? 일부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받고 할 수 있다는 것, 이 허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거면 허가받을까? 자, 개발 못하게 하니까 거기는 주로 누가 살고 있을까? 개발 못하는 지역은 누가 삽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 뭐죠? 농업, 임업, 업, 수산업 이런 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종사하는 게 바로 1차 산업이잖아. 바로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같은 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건 허가 내줄 테니까 지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최소한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거기다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 또는 광고시설 같은 거, 마을 공동시설 같은 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또는 관공업시설 같은 거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임목개발체,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같은 거 그런 정도는 오받고 허가받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것까지만 일단 기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났었는데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거기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 어디다 지정할래? 라는 거. 그거는 그 다음 같은 지역과 그 지역의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어디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무슨 지역이다? 도심 또는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 그래서 기본계획에 나오는 도심 지역, 부도심 지역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 이런 데는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철도역사나 터미널 같은 무슨 시설?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들. 그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 형성을 쓰는 거. 그게 지역 거점이라는 게 일종의 랜드마크잖아. 그래서 그런 어디 같은 거? 철도역사 또는 터미널 같은 거. 그런 데 있죠? 그런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그 주변이 낡아 빠졌다는 얘기죠. 노블량 거점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런 지역들. 세 번째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 자, 이게 무슨 말이죠? 3개 이상의 노선이니까 1호선, 4호선, 7호선 이런 3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건 매듭인데 이렇게 3개가 교차하는 이 매듭이 있는 지역, 이게 결절지야. 여기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1km 이내니까 여기서도 반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km 이내에 여기를 어디로 한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중요한 거야. 이런 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비법에서는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무슨 지역만 주거지역하고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전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니야.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전비가 시급한 지역. 그런데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들. 뭐 이런데 뭐 다섯 번째 건 굳이 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지역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가 지정되면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특별건축구역은 뭐하는 지역이냐? 건축물 건축하는 걸 일부 완화시켜주거나 배제하거나 통합해서 건축물 짓는 걸 완화시켜주는 지역. 쉽게 말하면 건물 짓는 걸 좀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네 맘대로 지라고 풀어줄 수 있는 지역. 이런 데를 뭐라고 그런다? 특별건축구역을 하는데 바로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봅니다. 자, 입주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죠?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개발해야 된다. 거기선 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거기까지만 알아보고 그 옆에 이제 보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라고 나오죠. 이걸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가지를 하나로 다 묶어버린 거야. 그래서 뭐가 있다냐? 여기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이 대지가 어디 걸쳐 있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답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쪽으로 쭉 잘라서 이렇게 해서 이쪽은 무슨 지역? 준주거지역 오래돼 있답니다. 이쪽은 준주거지역. 반면에 이쪽 무슨 지역이래? 농림지역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일부는 농림지역에 걸쳐 있고 일부는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다라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물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대원칙은 뭘까? 여기는 안 써 있어. 대원칙은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제한. 준주거지역에서 짓는 건축을 지으면 되고 여기는 농림지역에서 짓는 건축을 지으면 된다. 그러면 되죠.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이쪽에다 지을 때는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여기다 지을 때는 농림지역의 건폐율, 농림지역의 용적률. 각각 적용하면 되죠. 이게 대원칙이야. 그런데 예외가 이제 나온 거야. 여기 어떤 예외? 근데 말이야. 이렇게 걸쳐있는 대지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가장 작은 면적이 얼마랍니까?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더라.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 자, 그러면 한 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평 이코로 3.3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330이라는 건 100평을 말하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이 700제곱미터고요. 여기 농림지역이 300제곱미터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작은 쪽이 330 이하 됐잖아. 300이니까. 이런 경우죠. 다만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면적이 이렇게 작은 부분이 660제곱미터 이하 된다면 도로변을 따라
뛰어든 상업자격에 걸치는 부분이 660점 이하 된다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 그때는 전체 대지에 대해서 대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겁니다. 대지 전체에서 각각이 아니야. 이때는 대지 전체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여기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까? 첫째 건폐율 아까 있었죠. 용적률 있었죠.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건폐율은 이 중에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때는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는 건폐율하고 그 다음에 건축제한만은 아까 건물 어떤 거 지을래? 라는 건축제한은 어떻게 정한다? 각각이 아니야. 각이라고 그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그럼 위쪽에서 지금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까? 농림지역입니까? 준주거지역이 700이고 농림지역이 300이니까 준주거지역이죠? 그다음에 가장 넓은 지역인 준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짓는 게 아니고 여기도 농림지역에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준주거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건축제한을 적용하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 대지 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이거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건폐율과 용도는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건축제한만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적용한다. 라고 됐죠?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가중평균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는지 그건 나중에 계산 문제풀이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근데 이거 말고도 뭐가 있죠? 여기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했는데 이 대지에 뭐가 있답니까? 이 하나의 대지야. 여기다 건축물이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이 건축물에 이번에 뭐가 걸쳐 지나가더냐? 여기 건축물에 걸쳐서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지나서 여기 방화지구, 이건 다시 미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가 어디 걸쳐 간다? 고도지구가 건축물에 걸쳐 지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도지구가 미관지구나 또는 고도지구가 어디에 걸쳐 지나간다? 건축물에 걸쳐 지나가면 이 미관지구가 지나가는 여기까지만 미관지구 고도지구일까? 아니랍니다. 어디까지래?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 했으니까 이 전부까지 이 건축물 및 대지 전부까지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 건축물에 미관지구 고도 이때 대지에 미관지구 고도지구가 걸쳐 있다 틀려버려요. 건축물에 미관지구 고도지구가 걸쳐 지나가면 그때는 그 지나가는 선까지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및 대지 전부까지를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에 이번에 뭐가 치는데 방화지구. 그럼 방화지구가 이렇게 지나가면 방화지구가 건축물에 걸쳐서 지나가면 이 방화지구가 가는 걸 어디까지? 지가 지나가는 선까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이 건축물 전부까지 이 건축물 전부까지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전부 다 적용합니다. 다만 방화지구가 지나가는 경계선상에 이 경계선상에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방화벽이라는 건 불길을 차단하는 벽으로 막혀 있으면 이쪽 그 방화벽 뒤쪽의 부분은 방화지구에 관한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화지구 바깥쪽 이쪽은 방화지구에 관한 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어디에 걸쳐 있대? 녹지지역에 걸쳐 있답니다. 여기는 자연 녹지지역 또는 생산 녹지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뭐 주거지역이나 무슨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걸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녹지지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330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뜨나도지고 뭐한다? 각각 적용합니다. 녹지지역은 녹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지으면 되고 이쪽 주거지역은 주거에서 짓는 건축물 이렇게 뭐한다? 각각 적용한다는 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둘 이상의 용도적대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용용 개도시수까지 끝난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 용용 개도시수 입 여기까지가 끝난 거죠.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요거 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기반시설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라고 한다? 그걸 기반시설을 했었고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싶으면 그걸 설치하기 위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되면 그 시설을 뭐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한다고 했었고 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다만 요 기반시설의 종류 7가지에서 거기 쭉 열거되어 있어 나오죠? 7가지가 열거됩니다. 그 중에 몇 번 거 5번째 보면 환경 기초시설 해서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합폐, 수폐란 말이 나와. 하도 폐되고 수시로 폐된다. 그래서 하도 폐, 수시 폐. 하수도의 하도, 폐기물처리의 폐, 수질위험 방지시설의 수시, 그다음에 폐차장, 폐 하면 하도 폐, 수시 폐라는 말이 되죠. 하도 폐되고 수시로 폐돼서 폐지기는 시설을 뭐라 부른다? 환경 기초시설이라 이렇게 정의하시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사실은 한 번씩 다 읽어봐야 돼. 근데 그 중에 특히 뭐야 되는 거? 하도 폐, 수시 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기출문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러한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 중, 아까 기반 시설 중 그렇게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면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기반 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싶으면, 이거 기반 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싶으면 원칙은 뭐 해야 된다? 지금 말한 대로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됩니까?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고, 공원 조성했다고, 학교 짓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해야 됩니까? 미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미리 즉 도로 만들겠다고 미리 도시군 관리 결정을 시해놓고, 공원 조성했다고 미리 도시군 관리 결정하라. 이게 미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 미리 결정해 둬야 됩니다.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항상 그럴까? 다시 말하면 모든 기반시설이 다 먼저 설치하려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여기다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그러고도 그냥 설치가 가능한 그러한 기반시설도 있더라 얘기입니다. 미리 도시군과로 결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도로 내겠다고 계획 수립 안 해도 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만들어도 되는 그러한 기반시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그것만 외워도 돼. 주차장,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또는 그런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장례식장,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또는 폐차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대. 그중에 새로 신설된 게 주차장. 그게 새로 신설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주차장을 어디다 설치하고 싶단다. 미리 그런 주차장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주차장 설치는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지 않을 때는 그런 기반시설에 속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부터 뭘 보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뭐 하면 돼? 도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여기다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잖아. 여기다 공원 조성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잖아. 그럼 그 계획에 이제 결정고시 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업 시행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지금 말할 때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결정고시합니다.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걸 다른 말로 뭐란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가 결정고시란 말을 붙입니다.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참 용어들 어려워. 참 모르는 말 많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란 무슨 말이다? 도로를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다. 이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그럼 여기다가 뭐 내겠다고? 도로 내겠다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장차 도로 낼 땅이야 라고 여기에 뭐가 결정고시 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여기 결정고시 됐다.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 이제 두 번째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이거 도로 서울특별시에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여기 강남구나 어떤 구로구 여기만 있을까? 아니야.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도로가 더 급하게 낼 도로고 어떤 게 천천히 낼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언제까지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랍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 하자는 계획이냐? 이 도로 급하냐? 천천히 늘드냐? 이걸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급한 도로는 제1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수립하고 급하지 않은 건 제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하는 거죠.
따라서 단계별 집행을 수립할 때 그냥 단계별 집행 이게 아니에요. 단계별 집행계 이게 아니고 제1단계, 제2단계 집행계 이렇게 구분해서 제1단계 집행계, 제2단계 집행계 이렇게 나눠서 수립하죠.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떤 건 1단계고 이것도 1단계, 이거는 2단계, 저건 2단계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1단계라는 건 무슨 말이다?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때는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면 되고 3년 후에나 사업을 시행했다 하는 건 몇 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죠. 언제까지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 시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한다 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그럼 단계별 집행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재원조달계획이나 보상계획 같은 게 포함되는데 하여튼 그런 단계별 집행이 수립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1단계 포함됐대. 그럼 원래는 처음에는 2단계가 많아요. 근데 매년 평가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단계로 수립됐다가 이제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다는 시점이 도달하면 그 시점에 와서는 1단계로 포함시키면 되죠. 그럼 1단계 포함시켰으면 세 번째 누굴 정해야 돼? 사업시행자죠. 누가 도로 만들래? 사업시행자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은 누가 하면 제일 좋을까?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먼저 입안한 입안권자들입니다. 자, 여기 도로 낼 필요가 있네? 라고 처음에 인식했던 사람들. 지들이 입안했잖아. 자기들이 내용을 제일 잘 아니까 입안권자들이 원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근데 입안권자가 원래 누구죠? 원칙은 자기 관악에서 지가 안 돼.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왜냐면 얘들이 사업시행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최고대빵, 입안권자, 국장 또는 도지사. 이 자들이 합니다. 언제 하죠?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장이 하고 도의사가 하는 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누가 한다? 도지사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왜 예외가 있죠? 이 자들의 공통점 뭐죠? 전부 다 행정청인 자들입니다. 따라서 지들이 바쁘면 못하겠대.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가서 하라. 내가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원래는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사업시행자야. 내가 바빠 못하겠어. 네가 해. 라고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죠. 그 자를 뭐라 부른다? 지정시행자라고 부릅니다. 이 자들은 특히 지정받는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 시행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나오죠. 민간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싶으면 뭘 요구한다? 토지 면적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면적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도시군 개설 사업을 맡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 당연한 거고 또 그 밑에 보시면 행정심판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립니다. 행정처분이라고 그래. 어떤 처분을 내리죠. 제일 많은 게 뭐죠? 보상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또 토지와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그 처분에 토지 소유자들이 뭐 한다? 불복하는 경우가 있죠. 왜 저한테만 이럽니까? 시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불복을 누구한테 신청할 것이냐? 원래는 그 행위를 한 사업 시행자에게 불복 신청을 합니다. 그걸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의신청 들어왔는데 그 시행자가 받아준다? 안 받아줄 수 있어. 아니, 못해줘. 내가 한 게 맞대. 여러분들이 그 불복하는 건 안 된대. 그러면 다시 그 토지사가 그 시행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날때 올라가서 그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때 한 단계 올라가서 심판, 이걸 청구하는 걸 뭐란다? 행정심판을 한대. 그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제기할래? 그거는 무슨 법 가버래? 행정심판법에 가버려요. 그 행정심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게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아까 지정시행자들이야 행정청이 아닌 자였으니까 지정받은 시행자들이죠. 얘들이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들은 그 시행자를 지정한 그 지정권자한테 가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는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자가 네 번째 시행자가 할 일이 뭐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들고 인가받으러 갑니다.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예,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라고 그러죠. 그때 옆 페이지에 보시면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조건부로다가 인간해 주는 게 왔다. 이거 실시계획을 인간해 줄 때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나와요.
조건부 인가가 됐습니다. 자, 너 여기다가 뭔데? 지금 실시기에 도로 만든댔잖아. 도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인가해주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도로 옆에다 너 휴게소 만들래?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관련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 우회 방지시설 이런 거 할래? 그러면 인가해줄게. 너 환경오염 방지시설 할래? 그럼 인가해줄게. 비탈면에다 조경할래? 그러면 인가해줄게. 기의 환경조,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5가지를 묶어서 기의 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인가받으려면 그 조건을 이행한다고 대답합니까? 못한다고 대답합니까? 대답은 여수같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 할 겁니다. 고지해놓고는 나중에 인가받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어버려. 그런 거 전부 다 돈 들어가거든. 기반시설 설치 돈 들어가죠. 우회방지시설 돈 들어가죠. 그래서 안 할 수가 있어.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 지방공사나 이런 자들은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얘들은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 이제 인가받았고 고시하면 실시기에 인가받은 대로 뭐 하면 돼? 사업에 들어가면 돼. 근데 잠깐 5번째 사업 시행에 의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업 시행에 의한 조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자는 얘기야? 보상비 주자는 얘기입니다. 실시기에 인가받았다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인가받은 대로 공사 들어가려면 이 단계에 뭐 들어간다? 이후에 실시기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이후에 뭐 한다? 보상비 주는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죠. 전번에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있었는데 그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상비 주려고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보상과 관련된 조치를 말한다. 그게 사업 시행한 조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한 조치로서 각종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청 갈 때 무료로 할 수 있다. 왜?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보상비 줘야 될 거냐. 서류 같은 거 떼봐야 되죠. 그때 토지 면적이 맞는지 합법 건축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 그런 걸 다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같은 걸 확인해야 되는데 전부 다 뭐 한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의 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개설사업 시행자는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청이 아닌 자만 공시송달하는 건 아니야. 공시송달이라는 건 소유자의 주소나 거수가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어. 자, 토지 소유자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한다? 법원 게시판에다 써붙여놓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거로 본다라는 그런 강제 의사표시 도달 방법이 공시송달인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들은 함부로 할 수 없고 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락이 됐으면 토지를 뭐죠? 협의해서 보상을 됩니다. 협의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해서 주면 되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제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럼 수용은 누가 한다? 모든 사업 시행자, 민간 시행자도 다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즉 국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준용하도록 됐습니다. 근데 이 법 말고 이 법에 있는 특별한 규정이 뭐였을까? 거기 3가지가 나오죠. 특례라고 있는 3가지야. 어떤 게 있죠? 첫째,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수용하라는 자에게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수용권이 생깁니다.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지 못하면 수용권을 주지 않아요. 영리 목적인데 어떻게 수용 강제로 사는 걸 주겠습니까?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권을 주죠. 그럼 공익사업이라는 걸 국장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사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임을 인정받는 걸 사업인정. 그걸 받고 국장이 관부에다가 고시하면 그때부터 수용권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한 예외를 뒀죠. 특례. 어떤 특례? 국장을 찾아가서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아까 실시계획 고시한다 그랬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이때부터 뭐한다?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바로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순간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수용권이 생긴다.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재결신청. 재결신청이란 보상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더 이상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지 말고 그때 사업시행자는 관할, 그 지역에 있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가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 금액
얼마 들이면 좋을 건지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게 관할 토지수사 금액 결정 신청하는 걸 재결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 사업 시행 기간 이내만 재결 신청하면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세 번째 인접한 토지. 다시 말하면 도로 만들고자 하는 이 땅 옆에 있는 땅들, 이 땅들 있잖아. 여기다 뭐가 필요하죠? 모래나 자갈이나 시멘트 같은 거, 재료적 시장 또는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한 다른 여긴 지금 도로를 만들려고 하잖아. 기존 도로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기존 도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임시 통로로서 남의 땅이 필요합니다. 요때 요런 모래 같은 거 자갈 시멘트 쌓아놓는 재료적 시장 또는 이 출입구를 만들기 위한 여기 임시 통로 만들어서 덤프트럭이 들락거려야 되겠죠? 그런 임시 통로에서 요 인접한 토지들 이걸 인접지라고 하는데 인접한 토지 등은 뭐 할 수 있다? 수용은 안 되고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도로 내겠다는 해당 부지만 수용 대상이지 옆에 있는 땅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국유지 처분 제한은 뭐냐면 도로 내겠다는 이 땅에 사유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도로 내겠다는 이 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는 국공유지도 있겠죠. 근데 그 국공유지 말이야.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될까?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 내기로 했는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가 지들 땅이라고 함부로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게끔 팔아버리면 돼? 안 된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은 도로 내겠다는 목적이니까 그 목적 외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가 그걸 팔아버리면 그 행위는 뭐가 될까?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타인의 토지 출입 같은 걸 하는 절차가 하는 거. 그건 맨 마지막에서 다시 다릅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뭐가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 실시계 인가받고 필요한 조치, 보상비 다 줬으니까 이제 뭐 들어간다? 원래 여섯 번째는 시공이에요. 공사하는 겁니다. 도로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근데 그거는 법에는 한마디도 없어. 왜? 실시계 인가받은 대로 알아서 사업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에서는 간섭하지 않겠대.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끝났다? 그러면 공사완료 보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공사완료 보고서라는 걸 사업시행 작성해서 그걸 준공검사권자한테 제출하면 시도사 대도시장이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 결과 이상 없다? 공사완료 공고하면은 뭐는 끝났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다 끝나는 겁니다. 공사완료 공고까지 하면 공사는 끝났다. 여기까지가 정상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뭐 볼까? 도로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여기다 도로 내겠다고 이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시만 되어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래? 도로 낸다고 해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고 있는 땅, 그 땅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그거와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